그 각각의 문명에는 그 문명을 개척하는 데 공헌한 그런 개척자의 이름이 꼭 남아 있습니다. 가령 증기 문명 하면은 제임스 와트라는 이름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 와트라는 이름은 교과서에서도 참 많이 언급이 됩니다. 전기 문명의 개척자 하면은 그동안 우리 강의에서 다룬 마이클 패러데이라든지 제임스 맥스웰, 그리고 전자기파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헤르츠, 루돌프 헤르츠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개척자 영웅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양자 문명의 개척자는 누구인가? 양자 역학의 개척자라고 하면은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이런 이름들이 주로 거론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양자 문명의 개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일단 양자 문명이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하고, 그리고는 그게 원자력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대번 원자 폭탄을 떠올리는 가능성이 많고, 원자 폭탄 하면은 그 영화로 유명해진 오펜하이머란 인물을 떠오르는 게 매우 정상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좀 더 이 냉정한 시각에서 정말로 누가 이 양자 문명의 이 시대를 개척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는가 보면은 결국 페르미라는 인물을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페르미는 1901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만든 그 하이젠베르크, 또 디렉 이런 사람들과 나이가 같습니다. 거의 나이가 어쩌면 한 살 차이 정도니까 사실상 같은 나이의 사람들입니다. 자, 페르미는 이태리에서 태어났고 이태리에서 쭉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론 물리학 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험가로 전공을 바꿔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바꾸는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932년에 중성자라는 입자가 실험적으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발견이 됩니다. 영국의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그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193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퀴리라는 여성 과학자랑 그 남편 프레드릭 졸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 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퀴리 부인의 딸입니다. 퀴리 부인은 본인과 남편이 노벨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퀴리 부인은 남편하고 한 번 받고 또 본인이 혼자 한 번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퀴리 부인의 딸과 사위도 같이 노벨상을 받은 걸로 유명한데, 그 딸과 사위가 했던 중요한 실험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 알루미늄 방막, 우리가 보통 그 가정에서 쓰는 알루미늄 방막 같은 거, 그거를 어디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알파 입자라는 거를 쏘입니다. 알파 입자라는 거는 중성자 두 개하고 양성자 두 개가 뭉쳐서 생긴 그런 입자인데, 자, 그런 알파 입자를 알루미늄에다가 때리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알파 입자란 것도 뭐 단단한 공 같은 것이고, 알루미늄 원자란 것도 알파 입자보다 더 큰 단단한 공 같은 것일 테니까, 공과 공이 충돌한 뒤에 다시 다른 방향으로 산란되어 가겠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실험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알루미늄에 있는 알루미늄 원자의 원자 핵이 알파 입자를 흡수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 입자를 꿀꺽 삼켜요. 자, 삼키면은 알파 입자가 갖고 있던 양성자가
이 알루미늄 원자핵에 붙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알루미늄 원자핵에 있던 양성자의 개수가 2개 늘어납니다. 양성자 개수가 달라지면은 이게 다른 원자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2번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규소라는 원자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규소는 보통 실리콘이라고 하는 주기율표에서 알루미늄 한 칸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는 원자가 규소라는 원자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연금술이죠. 연금술이란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부 다 실패하다가 드디어 20세기 초반에 1934년에 이러한 방식으로 연금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알루미늄에다만 알파 입자를 쏘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런 원자에다가도 알파 입자를 쏴보고 저런 입자에다가도 알파 입자를 쏴보고 그런 실험을 당연히 쭉 했을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페르미는 나는 알파 입자 대신 중성자로 비슷한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중성자냐? 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서 만들어진 어떤 구조죠. 근데 양성자 알파 입자도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전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세요. 근데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근처에 알파 입자가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는 게 어렵겠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원자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가 알루미늄 원자핵까지 가서 거기에 딱 붙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큰 원자로 가면은 거기에는 양성자 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알파 입자가 그 원자핵까지 가지 못하고 튕겨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핵 반응을 유도할 수가 없게 되죠. 반면에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근처에 가도 양성자가 얘를 밀어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원자의 핵까지 가서 거기에 콕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페르미는 중성자를 온갖 종류의 원자에다가 다 때려서 자, 그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는가 이거를 쭉 관찰하고 그 결과를 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를 한 공로로 1938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미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페르미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그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1938년이면은 이태리는 무솔리니 정권이 들어섰던 때입니다. 무솔리니 정권도 나치 정권을 흉내내서 유대인을 박해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식들의 운명이 아무래도 이태리에서는 안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꾀를 냈느냐? 마침 1938년 겨울에 이 노벨상을 받으려면은 스웨덴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노벨상 받으러 간다는데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죠.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스웨덴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태리로 안 돌아오고 바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한 셈이죠. 그래서 미국 뉴욕에 도착한 게 1939년 1월 2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가 하필이면 어떤 때냐? 1938년
겨울이면은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오토한이라는 사람이 이 우라늄 원자에다가 중성자를 때려서 우라늄 원자가 두 개의 다른 원자로 딱 갈라지는 그 현상을 관측했던 바로 그 해, 그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실험 결과를 편지로 자세히 적어서 하필이면 스웨덴에 있던 마이트너한테 보내고, 마이트너는 자기 조카랑 같이 이게 왜 일어날까 고민하다가 오메 이게 원자가 쪼개지네 라는 결론을 얻게 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페르미는 노벨상 받아야지, 그 배 타고 가족들 안전하게 챙겨서 미국 가야지 신경 쓰느라 이 오토한이 무슨 실험을 했는지 그 소식을 미처 접할 기회가 없었죠. 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페르미도 이미 1934년부터 쭉 실험을 하다가 이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때리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 결과로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페르미는 그때 자기의 실험 결과를 이 핵이 쪼개진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라늄 원자가 이 중성자를 그냥 삼켜버렸다. 중성자가 들어오면서 얘가 다른 원소로 변해버렸다.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그 잘못된 해석을 이 마이트너와 그 조카 프리시가 제대로 고쳐서 다시 한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페르미는 그때 한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어요. 페르미가 1월에 이 뉴욕에 도착을 하니까 미국의 여기저기서 우리 대학 교수로 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방금 노벨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교수가 미국에 왔다는데 누구나 다 데려가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뉴욕 맨하탄 한쪽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다시 연구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근데 재밌게도 닐스 보어라는 그 당시에 유럽의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도 그 프린스턴이라는 대학에,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에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같은 해 1월에 또 미국으로 옵니다. 근데 닐스 보어는 그 프리시라는 젊은 물리학자한테 이미 자기랑 그 마이트너가 내린 그 핵 분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탄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바를 배에서 가만히 이론으로 정리해서 그 핵 분열에 대한 이론으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고 해요. 그 강연장에서 닐스 보어의 강연을 듣던 콜롬비아 대학 교수들이 다시 콜롬비아로 와서 페르미 선생님한테 닐스 보어 선생님이 이런 뭐 핵분열 강의를 하던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전하니까 페르미가 아이쿠야 하면서 머리를 딱 쳤겠죠. 왜냐? 그거 자기가 이미 다 했던 실험인데 실험은 완전히 똑같은데 내가 해석을 잘못했었구나. 제대로 된 해석은 이게 핵 분열이고 핵 분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도 나온다라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아마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딱 깨달았을 겁니다. 자, 페르미는 콜롬비아에서 실험실을 차리고 금방 이 오토한의 실험 결과를 재현합니다. 자, 근데 또 1939년이 어떤 해냐?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39년 8월에는 39년이면은 아인슈타인이 이미 그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와 있었을 때였어요.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게 아마 1938년일 겁니다.
자, 이 프린스턴에 있던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이거 잘못하면은 독일이 이거 원자력 이용해서 그 폭탄을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독일보다 먼저 만들게끔 빨리 촉구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자, 그렇게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쓰자고 조른 헝가리 출신의 물리학자 리오 질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질라드가 주로 편지 내용을 쓰고 아인슈타인은 그 편지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다가 서명을 했죠. 그리고 39년 말에 드디어 그 편지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전달이 됩니다. 루즈벨트는 이미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지까지 오니까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 불과 1년 전에 발견된 이 핵분열이라는 현상에 대한 지식이 있을 리가 없죠. 물리학자들도 지금 겨우 배워나가는 중인데. 자, 그래서 그 자기 그 다른 관료들한테 이것 좀 한번 들여다 보시오 하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위원회에서 페르미한테 그러면은 저기 핵 반응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연구비를 줬다고 해요. 자, 그래서 페르미가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형태의 원자로입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받아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만들다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거를 시카고로 옮겨서 시카고에서 완성을 합니다. 그때 시카고에서 만든 이 장치 이름을 CP1이라고 불러요. 시카고 파일 1이란 건 첫 번째 그 원자로라는 뜻이겠죠. CP1이라는 이름의 원자로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자, 근데 이 원자로를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중성자 하나가 들어와서 우라늄 원자를 두 개로 바리움 원자랑 크립톤 원자로 쪼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쪼개는데 사용됐던 중성자는 어떻게 되느냐? 중성자는 다시 튀어나오겠죠. 근데 중성자 하나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라늄 원자가 쪼개지면서 원래 우라늄이 갖고 있던 중성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 많은 중성자 중에 일부가 걔네들도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알을 쏴갖고 저기 목표물을 딱 맞췄더니 그 총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역을 맞춘 다음에 총알이 한 3개가 더 나오더라. 튀어나오더라. 이런 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한 번 우라늄을 쪼갤 때마다 중성자가 막 3개씩 4개씩 더 나오니까 그러면 총알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우라늄이 쪼개지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은 열이 기하급수적으로 방출될 것이고,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은 큰일이 나겠죠. 예, 쉽게 말해서 폭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페르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우라늄 덩어리 옆에다가 석탄 덩어리를 같이 배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 석탄은 탄소 원자로 되어 있는데 탄소 원자가 이 중성자를 잘 흡수한다. 다시 말하면 중성자를 그냥 삼켜버리고 안 뱉는다. 이런 성질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미가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저기 우라늄 막대기 옆에 이 석탄 막대기를 같이 한번 잘 쌓아보자. 그러면은 우라늄이 그 핵분열하면서 나오는 중성자 중에 일부는 그 석탄에 잡아먹힐 테니까 딱 우리가 필요한 정도의 우라늄만 돌아다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우라늄 덩이가
폭탄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일정한 양의 에너지만 방출하는, 다시 말하면 발전기가 되지 않겠느냐. 발전기라기보다는 그 발열기가 되겠죠. 열을 내는, 안정적으로 열을 내는 그 장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로의 모양을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대로 만든 것이 바로 이 CP1이라는 그 원자로고, 언제냐? 1942년 12월 2일 날 드디어 이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연쇄 반응을 한다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검증해 보입니다. 자, 이 날짜가 저는 그 양자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페르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저쪽 로스알라모스에서는 이거를 좀 더 거칠게 반응을 시켜서 폭탄의 형태를 만들겠다는 노력이 시작됐고, 뭐 오펜하이머 영화를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트리니티 실험을 거쳐서 드디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은 진짜 양자 문명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은 페르미가 이 원자로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연쇄 반응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인 바로 이날 42년 12월 2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원자력 발전이라는 건 뭐냐? 결국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겁니다.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나겠죠? 수증기는 엄청난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고, 그러면 페르다의 원리에 따라서 터빈에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원자력, 양자 문명과 이 수증기, 증기 문명과 전기 문명, 세 가지 문명이 합작해서 만든 그러한 발전 기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